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나폴레옹의 어떤 역사들을 봤었죠. 나폴레옹이 처음에 이제 전쟁터에서 성과를 내면서 점점점 지지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집권하는 모습부터 이제 처음에 통영으로 공화정 상태에서 취임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인기를 더 얻고 그리고 영토도 더 넓히면서 이제 본인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황제에 오르고 이제 재정을 성립시키는 모습.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토를 넓히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 영국에게 패배하고 또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면서 무너지는 모습까지 지난 시간에 쭉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남겨놓은 흔적만큼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국 그 끝이 났지만 나폴레옹이 남겨놓은 흔적만큼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퍼진다 그랬어요? 나폴레옹 법전 때문에 퍼진다 그랬죠. 나폴레옹 법전이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이 나폴레옹 법전이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유럽 대륙에 다 적용이 되면서 자유주의가 퍼져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폴레옹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서 민족주의가 퍼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유주의가 확산된다. 이 얘기는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퍼져나간 자유주의가 계속 확산해 나간다. 이 얘기예요. 즉 어떻게 떠올리시면 되냐면 우리가 앞전에 이제 나폴레옹 이후의 유럽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회의가 빈 회의였었죠. 그 빈 회의의 합의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놓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 체제를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타임머신을 생각할 땐 꼭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타임머신은 실제로는 없다는 거죠. 즉 정부들끼리 모여서 프랑스 혁명이 없었던 것처럼 그 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합의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폴레옹 법전에서 만났던 어떤 자유주의를 경험했던 기억, 그 기억 자체를 없어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빈체제에 합의한 정부들은 계속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겠지만 어, 일반 시민들은 이미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만나봤기 때문에 계속 자유주의적인 운동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자유주의 운동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자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즉,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내가 살아가는 조건까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아가는 조건은 이 국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살아가는 국가의 상태를. 근데 내 국가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정치잖아요. 즉,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우리나라의 정치에 내가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시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참정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참정권은 결국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투표권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볼 거예요. 자유주의 운동을 한다, 뭐 자유주의 투쟁을 한다, 자유주의를 요구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볼 텐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투표권을 달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각국에서 투표권을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질 거고 그걸 위한 투쟁이 있을 거예요. 투쟁이 있을 건데 요걸 이제 유럽 정부마다 받아들여주는 정부가 있고 아닌 정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요걸 받아들여주면 받아들여준 걸 기준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겠죠. 그러면 개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부가 안 받아들여줘. 그럼 시민들은 계속 받아들여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정부가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싸워서 정부를 부셔버리고 끌어내리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죠. 그렇게 되면 혁명이 되는 겁니다. 혁명이. 그래서 개혁과 혁명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개혁은 현재 집권층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 집권층이 이제 국민들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하나 타협적으로 고쳐 나가면 그러면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의 중요한 점은 현재 집권층이 유지가 돼야 돼. 유지가 돼야 되는 상태에서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고쳐 나가면 개혁이고요. 혁명은 지금의 집권층이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가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의 지도부가 끌어내려지면 지금의 지도부가 백성들이랑 갈등을 겪다가 끌어내려지고 새로운 집권층이 다시 성립이 되면 그때는 혁명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시민들은 자유주의 운동을 위해서 계속 시민권, 즉 투표권을 요구할 텐데 이 투표권을 넓히는 걸 받아들여 주면 이제 개혁인 거고 안 받아들여 주면 안 받아들여 주는 정부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 거기 때문에 혁명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각국의 어떤 투표권의 확산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주변 국가에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뭐 재산권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다 이미 했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시민계층이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서 이제 뭐 신분에 따른 차별 폐지도 주장하고요. 또 사유재산, 상공업의 활동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보장해달라 이런 주장도 하고요. 근데 역시 핵심은 투표권이에요. 역시 핵심은 투표권이다. 사실 이 앞에 동그라미 A, B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역시 핵심은 투표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정부가 받아들여주면 개혁으로 가는 거고 안 받아들여주면 혁명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수 세력들은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운동을 하는 시민계층을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빈체제를 앞세워서. 빈체제에서 합의하기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네 시민들도 자유주의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시민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죠. 그래서 빈체제에 맞서서 계속 이제 저항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민계층들이 전 유럽에서 계속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 빈체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이 역시 프랑스예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왜 하필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겠어요? 프랑스는 이미 시민혁명을 몇 번이나 성공했던 나라죠. 그래서 삼부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30분들 만에 국민의회를 만들고 입법의회를 만들고 또 왕이 법률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의 국민공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빈체제는 뭐라 그랬어요? 빈체제는 타임머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니까. 타임머신은 실제로 없다. 그러니까 빈체제가 타임머신인 것처럼 합의를 해도 프랑스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혁명의 기억, 자유주의의 기억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빈체제 이후로는 다시 그 합의에 따라서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 이전처럼 다시 왕이 올라오고 왕정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그때 루이 16세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왕인 샤를 10세가 올라오게 되는데 요 지금 제가 유튜브라서 세게는 못 하겠어요. 샤를 10세 그죠? 근데 이 10세가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 샤를 10세가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가 프랑스의 왕이면 프랑스의 시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지는 이해하고 왕 노릇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마 전혀 없었나 봐요. 어, 최소한 지금 이 사람들이 프랑스 시민이라는 걸 알면 프랑스는 혁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프랑스 시민들을 자기가 아무리 왕으로 올라왔어도 프랑스 시민들을 존중하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개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샤를 10세는 마치 절대왕정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독재를 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탄압한다고. 근데 요거는요. 샤를 10세뿐만이 아니고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건요. 어느 독재자나 독재자의 기본이에요. 이게 왜 독재자의 기본이냐면 자 보세요. 의회라고 하는 건 의원들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원들은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는단 말이에요. 즉 의회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의회죠. 근데 의회를 해산시켜 버린다는 건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죠. 즉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옆에 언론 탄압. 언론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언론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소식을 전달하는 거. 두 번째로는 비판이거든요. 비판. 현재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판하는 거고 특히나 집권층을 비판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언론을 탄압하겠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욕하지 말라는 거지. 입 닥치란 얘기예요. 그죠? 즉 정리해보면 의회를 해산시킨다. 내 맘대로 할 거다. 언론 탄압. 닥쳐라. 이 얘기거든요.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입 닥쳐라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혁명을 여러 차례 성공시켜본 프랑스 시민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들은 심지어 혁명을 성공시켜 봤잖아요. 그럼 이런 프랑스 시민들이 저런 저 따위로 하고 있는 샤를 10세를 인정해주고 좋아할 리가 받아들여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해본 혁명이니까 가볍게 뭐 혁명하는 거죠. 그래서 잘 가고 샤를 10세 깔끔하게 보내주고요. 샤를 10세 잘 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샤를 10세는 추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데 새로운 헌법은 입헌군주정이 돼요. 그래서 왕족 계열의 사람들 중에서 좀 시민들이랑 친했던 루이 필리프가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보실 게 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사실 프랑스는 나폴레옹 이전에 이미 혁명 과정에서 공화정을 거쳐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공화정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입헌군주정을 하냐는 거죠.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한 게 당시에 나폴레옹 이전의 프랑스 혁명이던 프랑스 레볼루션 혁명을 얘기해요. 프랑스 혁명이던 지금이 7월 혁명이던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평민 중에서 3신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3신분이. 그리고 3신분은 인구의 98%랬죠.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3신분들은 부유하겠어요? 가난하겠어요? 인구의 98%인데. 둘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어릴 때는 가난했지만 한 20대 30대 초반부터 사업적으로 센스가 있어서 돈을 잔뜩 번 사람도 있고 자기 엄마 아빠 때까지는 되게 부자였는데 자기가 막 도박하고 이래서 다 날려먹은 사람도 있고 원래 가난했던 사람도 있고 원래 금수저인 사람도 있고 고루각색이란 말이에요. 30분들은 경제적으로 되게 다양해요.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많긴 한데 어쨌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혁명을 치러도 30분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같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나폴레옹 이전의 프랑스 혁명을 보면 맨 처음에 3부의 표결 방식 거절당하니까 머리수 표결 거절당하니까 만들었던 게 텐스코트 서약하면서 만들었던 게 국민의회였죠. 국민의회 생각해 보시면 요거 정치 형태 입헌군주정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입헌군주정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요때는 선거권을 주는 기준이 재산이었어요. 재산. 맞죠? 그리고 좀 더 있다가 이제 국민의회 바탕으로 법률 만들기 위해서 입법의회 만들고 여기서 만든 법률들 루이 16세한테 다 까이고 그죠? 그래서 왕 걸리적거린다. 왕 치워버려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국민공회죠. 그래서 국민공회 때는 왕을 치워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삐침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아, 어씨. 어, 다시. 삼신분은 98%고요. 기억나시죠? 여기 다 지워져가지고. 음, 국민의회. 국민의회 때는 입헌 군주정이었고요. 그리고 선거권은 재산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회 때 만든 헌법을 바탕으로 이게 그 헌법 내용이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법률을 만드는 거죠. 그게 입법의회의 역할이었고요. 입법의회에서 만든 법률들이 다 왕 루이 16세한테 까이니까 이제 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민공회였죠. 이걸 다시 쓰다니. 국민공회였고요. 국민공회의 헌법을 보면 왕을 치워버렸으니까 공화정이죠. 그리고 요때는 아우 미침. 요때는 보통 선거권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요 보통 선거권 기억나시겠지만 요 보통 선거권으로 법을 고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통 선거권을 실시는 못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선거권을 실제로 실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갈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갈등이 있었겠어요. 30분 안에서 30분 안에서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입장이 조금씩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가만 보시면 보통 선거는 재산 기준이 없는 거죠. 즉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부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 이건 부자들이 좋아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요때 국민의회 때는 아무래도 혁명을 좀 재산이 있는 시민들, 30분들 중에서도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주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 국민공회 때는 좀 요거보다는 좀 더 힘든 사람들이 주도했던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 이렇게 되냐면 30분 전체 중에서도 실제로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인구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30분이긴 해도 돈이 많으니까 이 혁명 세력을 잘만 끌고 가면 자기가 지배층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있는 게 편하지. 그죠? 왕과 어떤 가까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30분들 중에서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을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보통 선거로 가는 이게 조금 좀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과격하다고 보는 거죠. 오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했었던 국민의회 시기의 혁명은 왕이 아직은 있는 입헌군주정, 그 다음에 선거권은 재산 기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이 좀 있는 삼신분들이 주도하는 혁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올라와서는요, 선거권도 좀 상층 시민들, 즉 돈이 좀 있는 시민들에게 선거권이 갑니다. 그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루이 필리프예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독재를 하던 샤르 10세를 몰아내고 새롭게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군주정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친했던 왕인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올리는 요 혁명이 7월 혁명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제 혁명 배울 때 맨 처음에 봤었던 그림인데 사실은 7월 혁명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이 워낙 잘 나와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대표 그림인 것처럼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월 혁명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7월 혁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또 해야 됐다는 건 이 혁명은 자유주의 운동이잖아요. 즉 투표권을 더 넓게 주기 위한 운동인 거죠. 그 얘기는 7월 혁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혁명이 필요하다는 건 아직 선거권을 받지 못해서 서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삼신분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야기해서 뭘 이해하는 게 필요하냐면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7월 혁명이 18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한 18년 정도 연차이가 있는 거죠. 이 18년의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프랑스의 산업혁명은 막 기술 개발이 엄청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섬유공업 중심으로 가요. 섬유공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 조금 약간 그 고급 브랜드 그런 어떤 명품들이 많은 거거든요. 뭐 샤넬, 구찌, 프라다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런데 섬유공업의 특징은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프랑스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같은 30분이라도 아무래도 부자들과 자기들은 입장이 다르니까 자기들 가난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그런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이제 선거권을 따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당시에 7월 혁명 이후에 올라왔던 루이 필리프 이 왕 루이 필리프가 들어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루이 필리프는 노동자들 이런 좀 가난한 시민들에게는 선거권을 안 주고 재산 기준을 둬서 상층 시민들에게만 투표권을 줍니다. 그럼 당연히 노동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여기에 항의를 하는데 이걸 폭력으로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왕이 아예 없는 형태인 공화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공화정을 수립시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이 어, 투표권을 갖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재산 기준이 확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없어지고요. 새롭게 이제 왕이 없어졌으니까 대통령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때 이제 당선됐던 게 루이 나폴레옹이에요. 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아무래도 사실 뭐 루이 나폴레옹이 어떤 훌륭한 점을 보여줬다기보담도 삼촌빨이죠, 삼촌빨. 삼촌빨로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쭉 봤는데요.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죠. 이렇게 쭉 어떻게 근데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많은 과정들을 다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 외워달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지금 요 화면을 캡처 따셔서 한번 이렇게 어디 이면지 같은 데 옮겨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요 과정들을 하나하나 막 아무것도 안 보고 이면지에 다 옮겨 쓸 수 있을 정도로 다 외워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요걸 써져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해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주관식을 안 풀잖아요. 객관식만 풀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 하나하나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보면 문제 보면 또 관련된 단어들 보시면 다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말로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터진 게 바로 주변국으로도 영향을 줘서 이렇게 바로 오스트리아 빈체제 이제 뿌리가 되는 나라죠. 오스트리아에서 바로 다음 달에 2월 바로 다음 달이에요. 같은 1830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2월 혁명 터지고 바로 다음 달에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이 터지면서 메테르니가 추방되는데 메테르니 누군지 기억나시죠? 메테르니 누구예요? 빈 회의. 그죠? 빈 체제를 만들었었던 빈 회의를 주도했던 오스트리아 외교부 장관이 메테르니였죠. 그래서 메테르니는 사실 빈 체제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메테르니가 쫓겨나면서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이 터지고 메테르니가 쫓겨나면서 빈 체제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일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나중 가서 그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을 다루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영국 얘기인데 우리가 앞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끼친 영향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유주의, 민족주의 뭐 그런데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를 달라고? 투표권을 달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투표권을 달라는 거고 요걸 정부가 받아주면 개혁인 거고 투표권을 넓히는 쪽으로 법을 바꿔 나가는 거죠. 개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정부가 안 받아주면 시민들이 이걸 안 받아주는 정부를 부셔버리고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거기 때문에 그때는 혁명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프랑스의 7월 혁명, 2월 혁명은 혁명에 해당하는 거죠. 정부가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해요. 개혁에 해당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은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정치적 전통상 뭐를 존중해요? 의회를 존중하죠. 그리고 더구나 영국은 명예혁명을 성공적으로 끝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힘이 더 세다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의회가 힘이 세다는 건 의회 안에서 일을 하는 의원들을 사람들이 뽑는 거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되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의회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영국 같은 나라는. 그래서 이제 영국은 혁명이 아닌 개혁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국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원래도 의회 정치가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고쳐지면서 자유주의가 발전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유주의가 발전한다는 건 되게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써놨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표권을 받는 사람들이 넓어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받게 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영국은 크게 의회에서 세 번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 투표권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1차 선거법 개정의 내용은 요거였는데 일단 부패 선거구 폐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인구가 이동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적어진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타운이 있고 B타운이 있어요. 근데 A타운에 한 10,000명 살아요. B타운에도 한 10,000명 살아. 그죠? 근데 A타운에서 국회의원이 한 10명 나와요. B타운에서 한 10명 나와. 여기 이제 산업혁명 전의 모습이었다고 쳐보자고. 다 이제 시골 마을이니까. 근데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고 한참 막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발전한다고 다 도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B는 도시가 됐어. 근데 A는 여전히 시골이야. 그러면 인구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 B로 가겠죠. 근데 이게 조금 극단적이라서 예를 들어서 A타운에는 100명밖에 안 남았고 B타운으로 다 이사 가서 B타운은 19,900명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10명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뭔가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를 확 줄이든가 아니면 A타운을 없애고 B타운에 통합시키든가. 그래서 이렇게 조정되기 전에 요런 데를 부패 선거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패 선거구냐면 지금 국회의원을 10명 뽑는데 주민 수가 1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렇게 후보 입장에서는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용돈 조금씩 들여가면서 저 뽑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서 부패 선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 선거구를 폐지한다는 건 이렇게 국회의원 수 대비 주민의 인구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아예 폐지하고 다른 옆 동네로 통합시키든가 예, 아니면 의원의 대표수를 조절하든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패 선거구 폐지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영국도 원래는 선거권을 재산 기준으로 줘요. 재산 기준으로 주는데 당시 영국의 어떤 이제 계층 구성을 보면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도 맨 위에는 귀족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가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이 중산층이죠. 중산층에는 자본가, 그다음에 은행가, 자본가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은행가, 그다음에 나란 일을 하는 행정가, 그다음에 자본가들이 차마 월급을 주면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가 그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건데 기존에는 요 1차 선거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재산을 뭘로 측정을 했냐면 오로지 토지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권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귀족 지주한테까지밖에. 근데 요 내용은 현금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인정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게 1차 선거법 개정 중에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선거법 개정은
부패 선거구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현금까지도 재산 기준으로 인정해서 이제 자본가나 은행가 뭐 이런 사람들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선거권을 줬다는 게 핵심 내용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조금 서운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유주의 운동을 함에 있어서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 그래서 노동자들이 서운해서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은 일종의 선거권 운동이고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비밀 선거. 내가 누굴 뽑았는지 비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선거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의원 세비 지급은 의원들한테 세금으로 구성되는 월급을 주겠다는 건데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요걸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선거권을 준다는 거는요. 사실은 그 앞에 이 말이 빠져 있어요. 피선거권도 같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한번 그 학급 반장 부반장 선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를 뽑을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모든 학생한테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 후보로 나갈 권리가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모든 학생이지, 모든 학생.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권을 받았다는 건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를 뽑을 권리가 있다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후보로 나가서 표를 받을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근데 의원들한테 세금으로 된 월급을 안 주면 의원들은 그러면 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은 내가 원래 해오던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시간이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월급을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 활동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만 의원을 하게 돼요. 그럼 부자들만 의원을 하겠죠. 그럼 그렇게 의원이 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한테 세금으로 된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의원들한테 세금으로 된 월급을 주면 이 월급을 네 멋대로 쓰지 말고 정말 깨끗한 곳에 써라. 이렇게 요구하고 검사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자격 폐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후보를 뽑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후보로 나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재산 자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난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금비례 선거, 부패 선거구 폐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매년 선거는 사실은 차티스트 운동은 그 자체로는 실패해요. 실패하는데 차티스트 운동 때 요구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매년 선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무리로 보이긴 하는데 이걸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노동자들 생각에는 이제 자기들이 많이 본 거지. 선거하면서 후보들이 막 이제 시민들한테 용돈 조금씩 주면서 나 뽑아달라고 하고 이런 비리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매년 치르면 아무리 부자라도 매년 그걸 이렇게 막 뒷돈 뿌리고 이런 것들을 매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공정하려면 선거를 매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티스트 운동 자체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원한다는 걸 의회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가 법을 개정해서 도시 노동자들한테 선거권을 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운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둘이 남죠. 시골 노동자들과 여성들이 남죠. 근데 여성들은 1차 대전 이후로 넘어가야 되고요. 이 시점에서는 2차 선거법 개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3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골에 있는 농민, 농업 노동자, 소작인, 광산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서 이제는 영국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선거권을 누리게 되는 여기까지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1차 때는 중산층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부패 선거구 폐지했고요. 2차 선거법 개정 때는 도시 노동자들에게, 3차 선거법 개정 때는 시골 노동자들에게.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 차티스트 운동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권이 쭉 확대되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국은 이제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면서 영국이 이제 정당 중심의 정치가 정착을 해요. 보수당, 자유당 이렇게.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역시 그냥 영국이 해오던 대로 산업혁명, 공장 잘 돌리고 있다. 공장 운영 잘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식민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페이지 수는 지금은 좀 의미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특히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불릴 만큼 번영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진하게 색칠된 곳이 다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곳들이에요. 영국은 여기에 있죠. 영국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캐나다, 그다음에 아직 서부 개척 전에 미국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이집트도 있고요. 뭐 쭉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인도도 있고요. 뭐 미얀마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